이건 바이든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받는 순간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몰락합니다. 그동안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을 한 방 먹인 게 되는데 사우디 입장에선 중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중동은 왜 싸우는가? 이 책으로 중동 공부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MBC 라디오 박정욱 PD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로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뜨거운 이슈 지난주에 중동에서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사우디 방문. 미국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왜 이곳들을 간 건가요? 딱 이 뉴스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다 지금 워낙 고유가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초미의 관심사고, 그래서 이 유가 문제를 상의하러 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했는데 백악관은 계속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 때문에 간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분위기상 아무도 믿지 않죠. 사실은 진짜 할 얘기는 다른 거다라고 생각했고 결론적으로도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안보 이슈라는 건 중요한 한 축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은 산유국들이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내 생산해내는 거죠. 이제 그걸 요청하러 간다라는 게 또 하나의 커다란 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방문을 했는데요. 사우디를 방문할 때 사우디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걸프 협력회의 GCC, 그러니까 걸프 지역의 산유국이자 왕정 국가인 6개 나라들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까지 총 9개 나라를 갖다가 한 곳에 소집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랍권 국가들 중에 친이란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가 시리아, 레바논이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반미 진영이니까 반미 진영에 해당하는 나라 말고 나머지 국가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은 겁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안보 문제로 갈 때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다 산유국은 아니거든요. 아마 큰 구상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죠. 아마 커다란 바이든 대통령 외교 노선의 전환 같은 것이 이 자리에서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유가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안보 이슈란 말이죠. 자, 이 안보 이슈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좀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중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걸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데 석유를 갖다가 팔면서 그 결제하는 대금을 달러로만 받거든요. 이게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국의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안보 위기가 있을 때는 미국이 가서 여러 차례 도와줬고 보호해줬고 그렇게 미국이 개입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을 갖다가 확 숫자를 대규모로 늘립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 미국인들의 세금과 또 미군이 직접 가서 희생을 하면서 그 일을 치르고 있는데 비판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자 그 뒤를 이은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서 미군을 갖다가 확 줄이겠다라고 천명하기 시작하고 이미 철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규모를 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더 심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중동뿐만 아니라 미군이 해외 나가서 다른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돈을 써가면서 아주 못마땅해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한반도도 그걸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죠. 주한미군을 축소하겠다, 빼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도 막 오고 가고, 그럼 우리가 주둔하려면 너희는 분담금을 늘려라. 이게 이제 커다란 이슈였잖아요. 중동은 사실은 그 압박이 더 전체적으로 심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안보에 기대고 있었던 큰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미군이 해외의 국방비 원조를, 군사 원조를 하는 최대 수혜국입니다. 역사상 가장 막대한 돈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갔고, 또 하나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입니다. 미국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인데, 이 나라들이 중동에서 미국이 나가버리면 자기네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미국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공동의 적인 이란의 힘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안해하던 어떤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 미국과 가장 사이가 나쁜 나라는 뭐지? 예전에는 이라크와 이란이었는데, 이라크는 전쟁으로 무너졌고 이란 하나 남았다. 이란과 협상을 해서 이란의 반미 스탠스를 갖다가 바꾸게 하고, 대신 이란을 이 세계 국제 경제 자본주의 경제 무대로 편입을 시켜서 이란과 잘 지내보자. 그러면 중동의 질서가 반미적인 질서가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 감축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단계별로 이란에 대한 그동안 내려졌던 제재를 하나씩 풀어주는 그런 거래를 성사를 시켰죠. 그런데 이 조항의 문제는 대략 한 15년 정도가 흐르면 사찰이 끝납니다. 15년 이후에는 다시 이란이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아주 강하게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 15년 후에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부흥해 있고 다시 핵무기를 갖다가 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자신의 위협이 되는 세력을 이렇게 풀어주는 오바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중동에서 축소를 하되 이라크와 오바마가 맺었던 협상을 뒤집어 엎고 판을 깨고 나오자. 그거 없었던 걸로 할래? 라고 하는 대신 어떤 구상을 했냐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일종의 관계 정상화, 더 넘어서 동맹을 맺어서 하나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 이란에 대항해라 라는 어떤 그런 판을 짜려고 했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했다면 이게 가시화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들어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처럼 다시 이란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추진했던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 혹은 사우디와 관련한 아랍 왕정 간의 동맹을 도외시했고,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바이든이 다시 이번에 중동에 간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예측들은 바이든이 뭔가 석유가 필요하니 달래야 되잖아요, 사우디를. 그러려면은 사우디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란과의 협상을 갖다가 깨고 이 중동에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어떤 군사 협력체를 만드는 어떤 거대한 구상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관측들이 있었죠. 그러면 진짜로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방문하면서 이란 핵 협상 어디로 끌고 갈지 전 세계인들의 진짜 이 주목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는 듯 보였거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근데 어떤 이슈가 하나 나타나서 이제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란은 정규군이 있고 혁명수비대라는 군사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이란의 청년들은 이제 징병제인데요, 하나를 골라야 돼요. 정규군으로 갈래, 혁명수비대로 갈래, 아니면 우리로 치면 의무경찰로 갈래?를 갖다 하나 골라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건 혁명수비대예요. 왜냐하면 혁명수비대를 제대를 하고 나면 일자리 알선 같은 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혁명수비대는 그냥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이라크 정계 내에 요직마다 혁명수비대 출신들이 앉아 있고, 웬만한 공공기관장들은 혁명수비대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석유, 천연가스 산업, 금융산업, 무슨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런 건설 산업, 그 업체들은 이란 정부에서 하는 어떤 공공사업을 독점하는 뭐 이런 막강한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군사 산업체죠.
그러니까 이 해외에도 계좌가 많고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혁명 수비대를 갖다가 테러 단체 리스트에다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단체 리스트에 올려버리면 해외에 있는 돈들이 다 동결되거든요. 해외에서 이제 거래도 못하고 어떤 다른 나라들도 그 혁명 수비대가 뒤에 있는 그 거기에 가지가 뻗쳐 있는 기업들하고 거래가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란 정부가 핵 협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전되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니까 혁명 수비대가 이란 정부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야, 협상 타결 조건으로 우리 혁명 수비대에 내려져 있는 그 제재도 풀어달라.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에 그동안 내려졌던 제재를 풀어야 타결을 해주겠다라고 미국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협상 조건이 돼버린 거죠.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올라갔고 이건 바이든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받는 순간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몰락합니다. 굉장히 테러 단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조직인데 그걸 갖다가 활동을 풀어준다 그러면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묶여서 협상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란과 관련한 핵 협상은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중동 질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번에 바이든은 중동행을 했던 겁니다. 이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란이란 나라 자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거론되면서 위협의 요인으로서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슬람 혁명이라는 건 이제 이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념을 갖다가 수출하려고 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됐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혁명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혁명 이념을 수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파 이슬람 혁명 이념을 수출하려는 것 자체가 주변 국가들을 순입하기 때문에 일단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우디가 특별히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순위파 국가기도 하지만 사우디가 왕정 국가인데 이란은 공화정이에요.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이라는 체제 안에서 보면 바깥에는 왕정이 되게 소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희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볼 거죠. 다른 나라는 왕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있고 모든 국가의 부를 갖다가 저 왕가가 다 독차지하지? 라는 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다른 같은 이슬람 대의지만 여기는 공화정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데 대해서 실제로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아랍권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잘못하면 이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왕정도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체제를 라는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슬람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바꾸겠다라는 게 혁명 이념인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땅을 빼앗고 타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는 여러 무장 조직들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금도 되고 무기도 되고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서도 막강한 적인 거죠. 이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뭐 주변의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나라들하고 상대도 가 안 되는 거대한 강력한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동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적이었죠. 그리고 미국하고도 핵 개발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들이 테러를 지원했다라는 것 두 가지가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요인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이란의 위협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해서 뭔가 좀 해법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벗어나는 어떤 성명이나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하는 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말이 미국은 중동에서 공백을 만들지 않고 계속 이 지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중동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메워질 것이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및 다른 나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지금까지 중동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석유가 옛날만큼 수요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도 막 이제 개발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참 그 셰일 가스, 셰일 오일 붐이 일면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중동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동을 바라보는 다른 어떤 기준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언급했어요. 러시아나 중국이 들어와서 중동에서 그전에 미국이 가졌던 존재감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건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공백을 놔두지 않을 것이다. 어디 안 간다. 여러 차례 이스라엘 가서도 했고 사우디 가서도 똑같은 발언을 하는데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미국은 발을 빼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커다란 어떤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란이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공동 성명에 사우디에서도 담고 이스라엘에서도 담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 간 핵 합의가 한 걸음 더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이제 안보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가장 핵심 목적 역시 석유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당장에 뭐 들고 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수요에 맞는 충분한 생산 공급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라고 발언을 했더니 좀 있다가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는 지금 이미 최대치로 생산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의 증산은 어렵다라는 식으로 면전에서 미국 대통령을 반박을 하는 망신당한 거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초강대국의 대통령인데 해외 나가서 일종의 망신을 당하고 오는 사례가 많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좀 나빠지고 인기도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시적인 단기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증산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고유가도 유지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동안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을 한 방 먹인 게 되는데 사우디 입장에선 중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국제 이 경제계의 큰 손들이 석유가 아닌 다른 어떤 에너지원을 개발하는데 더 가속도를 낼 거거든요. 더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 국면이 지나가면 석유 수요는 원래 예상됐던 것보다 더 빨리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부채질해놨다. 사실 현명하게 갔으려면 사우디는 자꾸 시그널을 석유는 적정 가격에 유지가 될 것이니까 오래오래 써라고 해야 석유의 대세가 유지되고 다른 경쟁 산업들이 진입을 못할 텐데 이렇게 계속 고유가가 될 거야. 그러면 일단 다른 산업에 눈을 돌리죠. 전력에 이미 유럽은 다시 원전을 더 도입하려는 논의가 막 활발해지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 셰일가스, 셰일 오일 업체들이 막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될지. 왜냐면은 이게 유가를 갖다가 다시 낮추면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들이 그렇게 한번 붕괴가 됐던 건데 아무튼 여전히 그런 대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 중장기적인 계산까지 하고 어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만약에 증산 여력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메시지는 좀 더 현명하게 던졌어야 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해서 악평을 했거든요. 무함마드 빈 살만이 뭐 잘 아시겠지만 자말 카슈쿠지라는 사우디 출신 언론인을 갖다가 튀르키예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서 살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바이든
후보는 사우디를 퍼라이아 스테이트, 그러니까 불황자 국가다, 왕따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질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자인데,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최정상 대우를 해주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사우디 정상하고 통화를 할 때 빈 살만은 정상 아니야, 그 아버지 살만 국왕이 정상이지 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난 너 상대 안 해라는 거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를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뺀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쯤 시점에서 국제 유가도 되게 낮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4월경에 국제 유가가 그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2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네. $100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상전벽해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런 것들이 겹친 거예요. 미국으로부터는 미국 대통령한테 왕따라고 불리고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러고 막 유가는 떨어지고 이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서 미국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히고 좀 사우디를 방문하는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 대통령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것 같고, 왕세자 입장에선 아마 국내적으로는 위신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이렇게 미국 대통령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 봤지 다들 뭐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중장기적으로 사우디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당장 뭐 몇 년간은 별 이상이 없겠지만 이렇게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당장 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아니면 이 거대한 경제의 그 블록들이 석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갖다가 엄청 늘렸다라는 보도가 확정되기만 해도 수요가 미래에 줄 거기 때문에 유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현명하지 못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건요.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면 이란 같은 경우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핵을 개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됐다던데 혹시 이런 쪽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란이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외부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중동 쪽 매체에서는 라고 카더라로 뉴스가 전했어요. 카더라라는 이유는 이란에서 굉장히 외부로 뉴스가 나가는 걸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건데, 내부에서 여러 차례 거대한 시위가 있었고 젊은 층들의 아주 강경하게 유혈 진압을 했습니다. 1000명 단위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투표율이 형편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50%는 당연히 안 되고요. 특히 젊은 층들은 아예 그냥 하나마나 이 사회를 바꿔줄 만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이 투표를 해봤자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아라고 체념 상태에 있는 거죠. 체념과 불만은 사실은 한 덩어리인데 뭘 건드려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걸 이란의 통치자들, 파워 엘리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래려면 경제적으로 이들이 좀 살만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자면 내려졌던 제재가 해제되고 이란이 원활하게 국제 교역을 하고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이 협상이 돼야 됩니다. 미국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협상을 하자라는 이제 실리주의를 쫓는 쪽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의 핵심 이익을 훼손당하면서까지 할 수 없다라는 매파, 강경파가 있죠. 그 안에서 지금 싸움이 관료들 내부에서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있고 뭐 그 시민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한 걸음 좀 떨어지는 듯한 스탠스를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답답해지는 거죠. 이제 11월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고 이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없는 아이템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막상 닥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요즘 시끄러운 낙태법이나 뭐 총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슈지, 안전과 먹고 사는데 관련된 것들이 이슈지, 지금 일하는 관심 바뀐데 이 인기 없는 주제를 갖다가 막 그 욕먹어가면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이제는 없어졌고, 그러자면은 이제 이란도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죠. 마냥 기다릴 것인가, 협상을 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희박해졌다고 생각하고 타결 가능성이, 아니면 다른 살 길을 갖다가 찾을 것인가, 아마 그 고민에 빠질 겁니다. 전 세계의 어떤 패권 전략 이런데 진짜 중동이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아직도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 있는 이 중동 정세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미국은 중동에 대한 개입이 당분간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11월에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데서 크게 점수를 잃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뛸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을 크게 하지 않으면 중동에서 액션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뭐 미국이 확 철수를 하거나 강하게 개입하거나 하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날 가능성 크지 않다. 중동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이미 트럼프가 짜준 판에 입각해서 미국 없이도 군사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군사적인 정보, 비밀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가 이미 이스라엘의 장비를 수입해 들어와서 이란으로부터 오는 드론 공격을 갖다 막는 방공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군사 협력이 양쪽은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이제 중동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국가는 원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중동에 개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979년에 아프간을 침공했던 것도 소련이었고, 그 침공의 후유증으로 어떻게 보면은 몰락이 시작됐다고도 보는데, 그 이전부터 뭐 중동에서 존재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한 10년간 러시아가 정신을 못 차렸죠. 1990년대를 관통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가 내부를 추스리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미국은 걸프전도 벌이고 이라크 전쟁도 벌이고 아프간도 침공했거든요. 미국이 중동에서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러시아가 복귀했습니다. 그게 시리아 내전 때입니다. 시리아가 내전이 끝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이란과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서 시리아 정부를 타도하겠다고 이랬던 반군들을 제압을 하고 내전을 사실상 끝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입한 거죠. 러시아는 현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도 지금 내전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도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뉴스가 안 되냐면 정규군이 파견된 게 아니라 러시아 푸틴의 측근이 운영하는 용병 회사에서 용병을 파견하는 형태로 이렇게 편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군사 활동을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처럼 액션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중동 입장에선. 그런데 변수가 뭐냐?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출혈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다른 데 또 거대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러시아도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좀 어렵다.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끼리, 중동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끼리 어떻게 보면 활발한 신경전, 견제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갈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란은 협상이 되고 있지 않으면 압박을 하는 입장에서라도 오히려 더 활발하게 중동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근데 그리고 반면에 이런 가능성은 점점 커지죠. 지금 중동이 어렵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산유국들은 좋은데 요르단, 튀르키예, 그다음에 뭐 이집트, 석유가 나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 레바논 이런 나라들은 곧 나라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 압박이 커다란 상태입니다. 이 나라들이 손을 벌릴 나라가
중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활동하진 않더라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활발하게 중동의 여러 산업들과 조인을 하고 중동의 존재감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전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중동이란 지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중동의 흐름을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핵심을 좀 짚어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동 연구자이자 MBC 라디오의 박정욱 PD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동이 사우디를 한 축으로 하는 순위파 한 극과 이란을 한 축으로 하는 시아파 극으로 나뉘어서 경쟁을 한다. 이들 사이의 왕년에 미국과 소련처럼 서로 첩보전과 뭐 테러리즘과 뭐 각종 외교전과 군사적 충돌과 뭐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난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란이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공했습니다. Round 1, fight.